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윤 대통령이 오늘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자, 여러 후보 중에서 왜 정 의원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알기로 이제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거론됐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정진석 의원은요. 제가 보기에 야당과 어떤 소통이나 협치 이걸 좀 중시한 게 아닌가. 원희룡 장관은 이제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하고 선거에 치열하게 다퉜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은 좀 이게 강성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정진석 의원은 상당히 좀 성격이 원만하고 그다음에 그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하고도 이제 그 소통이 잘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관료가 아니고 5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하고도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종합해서 낙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무용 비서실장의 필요성이 좀 제기됐던 상황이었죠. 정무 감각 그리고 또 야당과의 소통 또한 뭐 대통령하고 개인적 친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은? 그렇죠. 어떤 분은 이게 야당에서는요. 아니 왜 친윤을 갖다 쓰느냐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반명 비서실장 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비서실장은 이제 참모 중에 최고 참모면 신뢰가 있어야지 직언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사건건 이게 제 프로처럼 사사건건 직언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는 뭐 개인적인 신뢰가 워낙 돈독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자.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고려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5선 의원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할 거라는 점을 가장 큰 어떤 장점으로 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역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무와 관련한 이제 업무를 수행했던 전력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실에 이른바 정무 라인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제 역할을 해줄 정치인으로 대통령께서 낙점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폄훼했다는 혐의로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역형까지 나왔던 바가 있고요. 또 과거에 조선이 망한 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군 침략이 아니라 안부터 썩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를테면 이제 식민사관과 비슷한 좀 언사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또 비토하는 논평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인선 발표를 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동안 뭐 야당이 부족하다고 한 것 중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총선의 악재가 됐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좀 아쉬웠던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정무 감각 그걸로 좀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보이고 다만 그 소통 문제 오늘 브리핑실에서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뭐 질의응답도 받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대단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신호로도 이제 대통령이 정말 바뀌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긴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한 조간에서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제 참모들에게 나도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검찰총장에서 직행하면서 정치를 약간 좀 거리를 둔달까요? 정치는 뭔가 쇄신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대상화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치도 전문가가 하는 거고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뭔가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 정치라는 표현으로 좀 진일보한 자세를 좀 만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보여진 변화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같이만 하면 뭐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비공개 자리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사화되고 뭐 공세의 빌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돌파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치하고 이제 좀 비교할 게 법치가 있거든요. 법치는 이제 그 흑백 논리예요. 범죄자냐, 유죄냐, 무죄냐, 범죄자냐 아니냐 이것만 가리는 게 법치거든요. 근데 정치는 답은 없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적하고도요 소통이 필요한 거 이게 정치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이제 그 정치 쪽을 하겠다는 말은 훨씬 더 야당하고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주고받는 이런 걸 이게 하겠다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저도 평가합니다.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도 정치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당연히 만나고 협치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그 질의응답 시간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한 입장도 내놨거든요. 기자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발언까지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서정훈 변호사님, 오늘 이제 양측 입장 좀 뜯어보기 전에 방금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공지한 게 있어요. 예. 원래 사실 오늘 오후 3시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정무수석하고 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사실 지금 홍철호 전 의원도 이제 방금 전에 좀 임명했잖아요. 근데 사실 임명되자마자 이 회동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걸 이유로 이제 이 회동을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준 건데, 이제 민주당이 근데 이 취소하는 걸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통보를 했다. 그래서 유감까지 표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한호섭 정무수석이 오늘 마지막 퇴임인데, 예. 근데 협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당연히 새로운 정무수석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하루 이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굳이 유감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이에요. 아직. 근데 현역 의원은 총리하고 국무위원 빼고는 겸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진표 의장이 지금 외국 출장 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전자문서로 결재를 해주겠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의장이 하거든요. 회기 중에는 이것도 표결해야 됩니다. 사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직 사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식 임명이 비서실장이 하루 늦어지고, 그다음에 오늘 정무수도 바뀌기 때문에 뭐 내일은 모레라도 이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너무 뭐 회담이 마치 취소된 것처럼 처음에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과잉 그게 해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할 수 있는 수순을 봅니다. 언뜻 그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네.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네. 좀 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공지만 봐도 사실 수석급 교체 예정 이 이유로 뭐 취소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별 특별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감을 표한 이유는 지금 사실 그 양쪽이 이제 회담 의제라든가 시기를 놓고 좀 기싸움이 벌써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문제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늦어도 너무 늦었죠.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제 처음 야당 대표를 이제 만나시는 국면이다 보니까 예. 서로 간의 신뢰가 그동안 쌓일 기회조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뭐 정무수석 인사가 날 거라는 거는 알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뭐 우리가 수석 교체가 있으니 그 회담을 연기하자고 했을 때 정말 회담의 진정성이 있나라는 물음표를 잠깐이라도 가졌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담을 전격 제안하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그 전에는 뭐 만남이나 이런 의사표시의 어떤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4월 19일 금요일 날 사실 그 4.19 기념식에 가실 때도 야당 대표와 동선을 일부러 좀 엇나가게 일찍 좀 조문을 하신 게 아니냐라는 또 의혹 제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러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던
끝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전격 결단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혹시 주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말씀 주셨다시피 정무수석이 오늘 교체가 됐고요. 신임 이제 낙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비서실장도 사실 오늘 과연 되느냐 아니냐 오전까지만 해도 정확하지가 않은 시점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화가 물밑에서 충분하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그 신뢰를 가지고 대통령과 만나는 그 자리에 충실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의제 세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양쪽에서 어떤 것이 의제에 오를 거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의제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권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오늘 아까 이제 대통령 얘기도 듣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둘 다 강조한 것이 민생이잖아요, 민생. 그래서 이제 여권이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온 거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언론들이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경제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물가 안정을 봅니다. 물가. 지금 코로나 때 워낙 돈이 풀리다 보니까 예. 물가가 상당히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요, 부자 나라 10개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다. 이게 물가 안정이에요. 지금 그나마... 민주당은 대파 들고 막 계속 대파 들고 저는 가짜뉴스라 보거든요. 물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빼고는. 근데 이번엔 돈을 풀면요. 돈을 풀면 이게 물가가 내릴까요? 오를까요? 이걸 시험해봐야 됩니까? 이거는 경제학의 가장 기초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돈 풀어가기 경제가 살 것 같으면 왜 25만 원 줍니까? 제가 보기에 250만 원 주든지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1인당 2억 5천씩 한 집에 10억씩 주지 왜 25만 원입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저는 돈만 풀었어야 물가가 오히려 더 인플레 염려도 있고요.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로 과연 이걸 가지고 경제가 회복될까? 우리 코로나 때도 시험해봤잖아요. 물론 그러면... 진짜 어려운 서민들한테 25만 원이 작은 뭐 돈은 아니지만 예. 지금 이제 경제라는 게 가장 당면한 시급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아마 이제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다면 예. 굳이 대통령이 양보한다면 진짜 어려운 하위 계층 얼마에 얼마 주는 요 정도의 타협은 놓을지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니까 전 국민 다 주는 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1인당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는 이것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뭔가 좀 타협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결산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원래 4월 10일 이전에 국무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는 이 국가의 주요한 결산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총선 이후로 사실 유례가 없이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87조 세수 펑크가 났었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중에 가장 주요 골자는 재정 건전성이었어요. 세금을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 세금이 거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이 얼어붙어서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어떤 흐름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 어떤 유동성과 관련한 보관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대로 시중에 한 13조 원이 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현금 살포 형식이 아니라 지역 화폐라고 하더라도 이게 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면 계층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정말 필요한 계층한테 드리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제에 올라간다면 저는 그런 중간 접점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뭐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여당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뭔가 올라온다면 두 분 말씀하셨듯이 좀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거론되는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의정 갈등인데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좀 이게 접점을 찾아갈 만한 민생 현안들이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현안을 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엄청나게 의료 대란이 오면 큰일이거든요. 예. 근데 옛날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그 정원을 추진했었잖아요.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하지는 않을 거로 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도 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적으로 거국적으로 이제 특위를 구성할 때 적극 참여해서 이제는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원래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예. 의대 정원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의료개혁을 하면 이게 또 법을 바꿔야 되는 게 많아요. 의료법이라든지. 따라서 이제는 이제 그 비판만 하지 말고 민주당도 책임 있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더 하나 본다면 연금도 중요합니다. 연금 이게 고갈되면 이게 못 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게 어떻게 입장이 뭔지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려고 해요. 계속 공약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협의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하면 뭐 수없이 많지만 대통령 거부권 1호가 양곡관리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쌀 농가가 자연 시장에 맡기면 수요 공급에 따라 재배 면적이 줄 수가 있는데 예. 그냥 가격을 보장해 줘 버리면 계속 그 쌀을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큰 문제의 재정 적자 이런 것도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1호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게 허심탄회하게 예. 대화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어쨌든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네. 좀 해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맞습니다. 민생 법안들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 말씀 주신 게 다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고요. 지금 환자분들 아우성입니다. 실제로 의사분들도 뭐 과로가 원인인지는 진단이 정확히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낸 대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정의민, 그러니까 당과 정부와 함께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사자 테이블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예. 민주당의 입장도 지금 여당의 입장과 방향성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대 정원의 확충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400명씩 이제 순차적으로 10년 단위로 이제 늘려가자라고 했지만 코로나 전국에서 이게 관철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못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약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배분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주겠다는 건 적게 뽑을 수도 있는 재량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원전 재검토가 아니면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강경한 입장만 견지해서는 어떠한 해답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 그리고 의사들께도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로를 어떻게 마련할지 전 당연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양곡관리법은 대통령께서 한번 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었죠. 그러면서 법이 미세하게 좀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종전의 생산량보다 어느 정도 향상됐을 때 이제 의무 매수를 하게 했지만 지금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판단하도록 조치가 바뀌었었는데 이 부분도 식량 주권,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이 특히나 그렇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건 저는 농민계에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도 좀 전향적인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있기를 좀 희망합니다. 국무총리 인선은 어떻게 이것도 의제에 오르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다소 민주당 입장에서는 뜬금없지만 박용선 카드, 양정철 카드가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카드 아니냐. 특히 박용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 아무런 협의도 없고 만남도 없이 이렇게 야권 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박지원 전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이거 사람 빼가기 아니냐, 이거 분열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국무총리는 특히나 이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선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여러 인물에 대해서 의견 조율은 당연하지만 어렵게 만난 자리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좀 적임자를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임명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이재명 대표한테 추천하라 합니까? 그냥 국회는 이제 검증해서 도저히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동의권밖에 없는 거죠. 저는 소신껏 대통령이 먼저 후보를 예. 분을 보고 물론 이제 그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 인사권을 거국내각식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총선 민의가요. 국민의힘 찍은 분이 45%, 민주당이 50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이건 이제 선거 끝나서 자유롭게 좀 소개하면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가요. 예. 국민의힘이 35.8, 그다음에 민주가 35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오늘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 그런데 왜 백기투항식으로 총리 지명권을 야당에 넘겨줍니까? 그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뭐 10% 거의 와야 직전에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1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이제 힘들 때 그때는 거국 내각 이런 게 나오지만 예. 지금 윤 대통령 3년 남아있고 지지율이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국 내각을 꺼낼 그런 단계, 그런 상황도 아니다 전혀 이런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민심이 지금 거고.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협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협의와 그러면 이제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을 건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래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근데 정도 뭐 협의를 의견을 해도 구해야 될까요? 저는 예.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권영시 의원이다 또는 주호영 의원이다 여러 이제 분들을 한번 대통령이 거론해보고 아마 이제 극렬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도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걸 무조건 반대하면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무조건 반대하면 국민이 또 심판합니다. 민주당이 오만하다고. 따라서 저는 뭐 아주 아까처럼 이게 박영선 이런 분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협공 그건 말이 안 되죠. 우파 쪽에서도 반대합니다. 따라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합리적으로 보수 측의 인사를 제안하면 이재명 대표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저는 예. 동의해 주는 게 그게 협치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이 자칫 오만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겠다고 조금 이제 당 일각에서도 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특검 전국을 끌고 가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또 거칠게 정부를 몰아세웠을 때 혹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제 관련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뭐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의견이 지금 갈리는 걸 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특검법이 3개가 있는 게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조국 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예. 틈만 하면 이게 특검법 또 좀 있으면 이화영 술자리 해외했다고 특검하자. 계속 특검 하는데 예. 이러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그 한동훈 특검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1인 매매하는 거는 주가 조작이 될 수가 없어요. 형량이 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다 개인적으로 다 반대하는데 정치라는 게 또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법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독소 조항을 좀 뺀다는 전제하에 독소 조항을 뭐 이게 언론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뺀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는 협치라는 게 주고받아야 되니까 예. 저는 극렬 반대했지만 논리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근데 뭐 다른 특검법은 뺀다면 예. 독소 조항 몇 개를 빼고 요 정도는 이게 한번 대통령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입장 좀 바꾸는 처음입니다. 이거 KBS에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사실 뭐 일부 특검법, 그러니까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내느냐는 좀 입장이 갈리지만 뭐 수용을 하든 전향적으로 좀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특검 전국으로 갔을 때 이슈가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로 갈까 그걸 좀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좀 전향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이제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특검법은 말이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우리 군인이 순직한 이런 사건이고요. 뭐 그러고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나 현실적으로 김재섭 당선자나 여러 명들이 공개적으로도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해도 재의결이 돼버려요. 100명이 안 되면 그러면 그때 되면 더 정치적 타격이나 후폭풍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저는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몇 개 아까 독소조항 빼고 예. 통과를 시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현실 같아요. 서 변호사님도 좀 전향적으로 좀 네. 바뀌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사실 네. 어떤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에서 특검을 특히나 여사와 관련한 특검, 뭐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을 의제로 올리기는 저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뭔가 처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다기보다는 범야권과 의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최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부분은 다음 국회 때 22대 국회 때 이제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특검과 관련해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신다면 그 부분은 최상병 특검에 아마 국한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예. 여당에서도 이 부분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의견 조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조율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앞서 그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표면적으로 민생을 위해 만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야권은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크게 패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이제 특검 전국을 예고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 리스크,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는 단계까지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표면적인 거 이제 민생, 국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야의 거센 공세에 지금 직면한 대통령하고
그리고 또 재판 리스크가 커진 야당 대표 이 만남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표면적인 거 말고 진짜 이유는 뭘까? 이게 좀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특검은 이제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아마 이것 때문에 만남을 좀 만류한 분이 많아요. 혹시나 이제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구속을 안 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정치하고 법치는요 완전히 구별돼야 됩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치하고 예. 법치. 예. 그렇죠. 따라서 이제 여의도하고요 서초동의 거리는 멀수록 좋아요. 서로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법치는 살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뭐 사법부에는 당연히 영향을 못 주는 거고요. 그거는 상권 분립의 사법부 독립이니까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원칙대로 진행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검찰권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검찰은 검찰의 원칙, 수사대로 법과 원칙, 예.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대로 처리하면 된다. 제가 보는 시각은 6월 7일 이화영 부지사 선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그분이 이재명 대표께 사전에 보고했다는 게 몇 번 있잖아요. 이거 막으려고 지금 술자리 해유 가짜뉴스 지금 저는 퍼뜨리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6월 달에 이화영 선고되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00억이 넘는 뇌물 혐의에 영장 청구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검찰은 일체 정치에 고려하지 말고 자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때 법카하고 쪼개기 후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이제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특검법도 논의할 수 있고요. 이제 법치의 영역은 또 따로 법치의 영역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치면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검 법안 네. 그것도 이제 법치의 영역이라고 야당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이 검찰의 잘못된 신호로 가닿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8번 요청했지만 다 거절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인식이 사실이라면 검찰과 법원을 굉장히 폄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야당의 대표라는 신분, 그리고 그 야당이 지금 제1당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서야대 국면에서 5년 내내 국정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게 주신 질문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뭔가 양자에게 정치적 의도나 속내가 또 별따로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대통령께서는 당연하지만 국명 전환용으로 이 야당 대표를 만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게 유리하다고 사고하진 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해서 법원과 검찰이 수사할 걸 안 하고 판결할 걸 안 하고 지금 그런 사법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치 영역에서의 만남 그 부분에 좀 문제 의식을 갖는 게 맞는 것 그렇다면 같습니다.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네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오히려 국면 전환용으로 만난 것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는 예, 거죠? 예. 대통령께서도 뭔가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사실 총선 이후에도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반등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폭으로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론으로 인식하시고 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오히려 한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 묘한 이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주시하면서 갈등은 안 되고 두 사람부터 빨리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지난 금요일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결별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걸 뭐 결별이라고 표현한 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예,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많이 소진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간 이제 총선 과정에서. 그래서 되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뭐 제가 보기에 그 두 분 사이에 뭐 서로 섭섭한 마음이 약간 있을 수는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진짜 발탁해 가지고 비대위원장까지 모든 걸 줬는데 너무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간다. 이런 게 섭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대파 논란이나 호주 이종섭 대사 논란부터 서로가 이제 섭섭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극복 못할 그 정도의 심각한 저는 갈등은 아니다. 예. 모든 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저는 두 분 다 크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옛날에 그 운명 공동체 동지적 관계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한 위원장이 진짜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모든 걸 이렇게 쏟아붓지 않습니까? 소진할 정도로. 따라서 이걸 건강 문제로 완곡하게 좀 미룬 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마치 이게 결별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아마 조만간 제 생각에 조만간 오찬이 다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오찬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독대도 저녁에 불러서 한 5시간 정도 뭐 제로 콜라든 뭐 하나 놓고 한 홍준표 시장은 4시간 했으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에게 독대해서 5시간 정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한번 대화해 보면요. 충분히 저는 다시 이렇게 그 동지로 옛날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이잖아요. 얼마든지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사실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패한 것이냐 이제 책임 공방도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더욱 이런 상황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 글까지 좀 올렸잖아요. 주말 밤에.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같이 좀 힘을 모을 때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요지로 김영우 전 의원도 뭐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아마 그 당의 가장 큰 민심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계속해서 좀 이 문제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한 위원장이 글 올린 거는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다만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계속 이제 뭐 폐쇄자가 됐다. 또는 이제 뭐 배신을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 말을 듣고 한 위원장이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신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것만 있지. 예. 자기는 이제 오히려 직언한 거는 용기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윤 대통령과 저는 갈등으로는 안 보고 홍 시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 이렇게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총선 책임론인데 백서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제안 안 합니다. 총선 백서를 낼 때 남의 잘못은 지적하지 말자. 대통령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만 쫙 써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이 뭘 잘못 쫙 써내는 거예요. 후보자는 내가 뭘 부족해서 써내는 거죠. 이런 걸 저희처럼 제3자 객관적인 분들이 취합해서 한번 이렇게 백서를 만들어보자.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부족했던 거 이것만 이렇게 적어내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네. 근데 보통 이제 남탓만 하는 게 정치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먼저 대통령이 좀 홍 시장보다 그러니까요. 만나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에게 또 만남을 제안한 직후에 또 이런 상황들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당내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단지 총선 국면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이후에도 아마 두 분이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난타전을 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그런데 그 먼저 4시간 독대를 하고 그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한다.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리고 한 건 대통령과의 손절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표면상 이유로 들었지만 총선 선거 캠페인 중에도 안 하던 SNS를 했다는 건요. 그리고 입장 표명을 했다는 건 어떻게든 정치권의 레이더를 세우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체크하고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몸이 상해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 SNS 메시지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배신이란 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잘못된 것의 주어는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순히 홍준표 시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치인 한동훈은 홀로서기가 시작됐다. 이 홀로서기는 누구로부터의 홀로서기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홀로서기가 본격화된다. 저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는 향후에 이제 여권의 그 지원과도 좀 관련이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네. 당대표를 또 한 번 하느냐 마느냐 이거 관심이 지금 뜨거운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 임기가 4개월 정도 네.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요 인선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주요 인선안을 보면 이제 친명 체계로 구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찐명 중에서도 찐명이라는 얘기를 뭐 그런 하던데요. 평가도 나오는 예, 부분이 예, 예.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4개월까지만 생각한 인사일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대항할 대항마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확인받았다라는 기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임설을 넘어서 추대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인선안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근데 그 오만의 극치죠. 오만의 극치. 연임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그 1인 사당 이게 오만의 극치고요. 이렇게 되면요. 바로 이제 그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런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